네, 정치도드림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궁금한 사람은 이뇨한 혁신위원장입니다. 어제 일정 없었죠? 어제서 뭐 했대요? 원래 뭐 한국노총 방문 일정이 있었다가 이제 네. 갑작스럽게 이제 전면 취소가 되고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아니 국민의힘 출입이잖아요. 취재를 죄송합니다. 하셨어야지. 아니, 감작하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출입처하고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자랑이다. 아, 불각은 또 불가온 아닙니까? 적당한 거리를 갖고 이제 이뇨한 네. 위원장이 전화기를 이제 집에다 이제 논란된 이후로 집에다 두고 다니고 보통 전화하면 3호가 받으시고 본인이 안 받으신 일이 많아가지고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그러니까 간데 모른다잖아. 모른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김문지 기자는 혹시 들으신 얘기는 없으시고? 아니요, 저도 뭐 딱히 들은 바는 없고요. 네. 뭐 여튼 이제 30일에 메시지를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가 핵심일 것 같은데 그때 어제 이제 지도부에 공식 요구한다는 날이 그렇죠. 그날이죠. 예. 그리고 이제 김경진 대변인도 그날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모레네. 예. 여튼 이제 어제는 저녁 늦게까지는 아니고 저녁에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오긴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죠. 예.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 현장 보통 이 말 실수가 네. 막 지지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분위기가 업돼가지고. 이뇨한 위원장도 그런 차원이었나? 그러니까 이제 성일종 의원 지역구에서 이제 특강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됐던 거였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맥락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사실 전통적인 당원 지지층들이 별로 감정이 좋지 않으니 그거에 구색을 좀 맞춰가지고 같이 좀 욕을 좀 해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좀 안고 가야 된다. 좀 이런 취지를 강조하려다가 앞에를 너무 좀 세게 선을 좀 넘어버린 약간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분위기를 봤을 때. 예. 그 평소 이뇨한 위원장의 스타일이 또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만이 아니라 앞서서도 일정 부분 설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말을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위원장 아마 인터뷰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그리고 잦은 방송 인터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또 말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방송 인터뷰를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또 저 인터뷰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 방송 인터뷰에서 결국은 이제 용산의 뜻이 나한테 있다는 취지 이야기를 하고부터 그리고 그 나서 혁신이가 좀 부정 당했죠. 그러니까 자초하는 분위기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예. 그때 이후부터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이 잠깐 여론조사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혁신위와 그 현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 혁신위가 더 높더라. 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였었죠. 네, 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일견 숫자만 그러니까 물론 다른다 각자의 질문이긴 한데요. 이제 개별 숫자로 인물을 놓고 보면 사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뇨한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가 있는데요. 숫자로만 그냥 아주 이제 절대 평가를 해보자면 이뇨한 위원장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뇨한 위원장 개인이기보다는 이 혁신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람들의 공감이 있다.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그것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본인은 불출마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 혁신위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당에서 어느 정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어땠는지와 별개 최소한 이미지상으로는 뭔가 노력하는 듯한 모양새를 혁신위를 띄움으로써 성공을 했고 또 이뇨한 위원장이 그래도 뭔가 좀 이제 센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설화도 나오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시원하다 그래도 당에 좀 필요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여론도 좀 있다 보니까 너무 뭐 용산과 붙어가지고 좀 빛이 잘 안 보였던 이런 김기현 체제가 바로 이제 그림자 이제 갇혀져 버린 거고 혁신위가 좀 뭔가 전면에 나서면서 기자들도 사실은 김기현 대표 일정을 따라가서 김기현 대표의 입을 주목하기보다는 이뇨한 위원장 입을 더 주목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쉽게 거죠. 하면 이제 분위기 전환에는 성공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근데 궁금한 게 김경진 혁신위원이 다른 외부 혁신위원들을 했다는 그 말 있잖아요. 혁신위는 김기현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다. 이 발언의 진실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아니 근데 이해가 좀 잘 안 돼갖고 이 발언을 진짜로 이렇게 했다는 게. 그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워딩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시간 끌기 표현이 용이다. 나온 건 맞다. 그 표현이 나온 것 자체는 맞는데 예. 이제 김경진 대변인 측에서 이제 뭐 다른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해명한 거를 좀 보게 되면은 다만 이제 본인이 정말로 이제 지금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였다면 희생안 자체를 반대를 했을 건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 그런 것들에 좀 신중하게 왜냐하면 이게 논의가 뭐였냐면은 이제 30일 날 얘기한다고 하는 바로 그 혁신안. 그럼 이거 다른 이제 맥락은 이번 주로 갈지 다음 정반대라는 주.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렇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같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다른 혁신위원들이 우리가 시간 끌기 용이라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 반발을 하게 됐다. 오가는 말 중에 오해 잘못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세 명이 동시에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이야기들이 해명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특히나 외부 혁신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뭐 여의도 정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게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고 특히 이제 조선일보와 인터뷰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계속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정 부분 해명이지만 그 이야기들을 잘못 들은 사람 탓이냐라고 하긴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경진 대변인도 지금 당장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30일에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김경진 대변인도 지금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연락이 좀 닿고 있지 않아서 여러모로 좀 곤란한 상황에 놓인 건 맞다라고 보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경진 혁신위원회 이 발언이 말 그대로 맥락 그대로 전해진 거라면 친윤 중진은 둘째치고 김기현 대표를 향한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 자체가 생쇼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 혁신위로서는 위기가 닥친 건 맞고요. 이제 그와 별건으로 이뇨한 위원장의 어떤 뭐라고 할까 정치인으로서 미래가 꼭 뭐라고 할까요? 그 위기에 닥쳤냐라고 보기엔 좀 다른 면들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들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자면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이유가 그래도 이뇨한 위원장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름 진정성이 있겠지. 뭔가 당이 좀 바뀌려고 하는구나라는 거였는데 만약 김경진 대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명이 약간 이제 뒤에 애둘러서 수습하려고 무리수를 둔 거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속 대련이었다는 거잖아요. 다 이미 약간 이렇게 세게 지르면 저렇게 반응을 할 거고 이렇게 주고받고 아니 합을 그리고 짜고 쳤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진정성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간신히 수습했던 이 이미지가 다시 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그러면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30일 날 내일 모레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불출마 험지 출마를 공식 요구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고는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두 분 한번 예측을 해 주신다면. 받을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의정 그 보고 활동을 이렇게 3번이나 동을 받고 가면서 하시고 했을까요? 근데 아까 하태경 의원은 그게 하나의 어떤 고별의 자리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하길래. 아니 이제 작별 인사성 의정 보고 활동도 있긴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이제 약간 주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뭐 근데 지역구를 바꿀 건데 그런 성격이 뭐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하루에도 서너 번씩 통화한다 이런 얘기. 3시간씩 뭐 프리토킹 한다 이런 말이 굳이 나왔을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모르고 모두가 약간 이제 내가 윤심과 가깝다 약간 이제 호소하는 분들인데 이게 뭐 그 맥락을 보았을 때 확실히 장제원 의원의 행위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김은재 기자는 어떻게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엔 적어도 김기현 대표 쪽에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양새를 좀 잘 내줘야 되지 나한테 이렇게 떠밀리듯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물밑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뭐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도 정치인 인생을 한 막을 닫는다면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데 그 울산에 가서 한 이야기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약간 국면이 전환된 건가 하라는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은 대통령이 26일에 들어왔고 네. 27일에 이제 그러한 김기현 대표의 메시지들이 나온 것이 일정 부분 김기현 대표가 27일에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말 각자 도생의 시간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정리가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복귀를 해보면 하나의 분기점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뇨한 위원장이 용산에서 신호 왔다.
근데 용산 관계자가 부인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어떤 분기점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실제로 보세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죠? 그때가 굉장히 대통령실에서는 당혹스럽고 바로 이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 날 바로 김기현 대표가 사실 약간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제 공세로 넘어가는 국면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또 그리고 이용 의원이 굉장히 이제 혁신이가 아니라 이제 김기현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의원총회에서 혁신이를 굉장히 공격하는 말들을 더 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윤심의 변화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윤심이 변화한 걸까요? 애당초 원래부터 그랬는데 뭔가 잘못 읽었던 걸까요? 뭘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혹자는 윤심이 애초에 어디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본인도 모르시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시던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모호하게 있다 보니까 혁신이는 혁신이대로, 통합인 통합이대로, 당 지도부는 당 지도부대로 지금 다 각자 그냥 다 알아서 다 아전인수해버렸다. 심지어 지금 하태경 의원님도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종로 출마를 선언하셨다고 했잖아요. 당 조직을 관장하는 분과 상의했대잖아요. 아까 좀 전에. 네, 근데 지도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진짜 이게 진공 상태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거죠. 과거생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그러니까 이제 윤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랄까 이제 또 구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이데아 같은 거죠. 그래서 다들 본인이 접촉 가능한 지점만 놓고 이게 윤심이다 하고 있는, 마치 이제 코끼리를 각자 원하는 부위만 만져가지고 이게 코끼리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이뇨한 혁신이는 혁신이대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 지도부 당 지도부대로 내가 윤심을 제대로 읽고 있어라고 이제 모두가 이제 이 신탁 해석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말이 나왔을 때 용산에서 이뇨한 혁신위 위원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닌데라고 바로 거리를 둔 반면에 이제 뭐 김기현 대표나 다른 분들이 뭐 프리토킹을 합니다. 윤심이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뭔가 부정하지 않잖아요. 요게 사실은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윤심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신호를 어디 힘을 준 건 아니고 각자가 플레이하게 내버려 두면서 그들이 서로가 서로 이제 내가 윤심이야 하고 찐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세를 보면서 용산도 그때그때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바로 가르마를 탔으면 이런 내분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가르마를 못하지. 당무 개입이니까. 네, 이제 그 이야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부분으로 이제 기소하고 유죄를 이끌어낸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게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사실 애초에 이렇게 되면 이제 혁신이 자체가 이제 수직적 당정 관계를 이제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출발한 것이고, 강서구청장 선거의 패인을 거기서 짚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잘못된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더욱더 정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간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30날이 되게 중요한 게 혁신위원회가 불출마 험지 출마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 그래서 받아들이면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거하면서 비대위가 성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근데 비대위는 사실상 좀 물 건너 갔다는 기류가 훨씬 강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면 혁신위가 물 건너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혁신위는 아마 이제 30일 날 나오는 요 안건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 약간의 실은 더 걸리겠지만 이제 해체하는 수준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그러면 없고. 한 달이나 빨리 해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30일 날 했으니까 이제 뭐 12월 초 중순 정도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때 마무리를 되고 12월 중순 때부터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체제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비대위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김기현 지도부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제 성선을 준비하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다라는 물론 건데. 설령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바로 대표직에서 물러날 이유는 없죠. 그렇죠. 네. 뭐 불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마음 비우고 당의 승리에 말 그대로 전력을 다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핵심 이제 기류가 드러난 것이 김석기 최고위원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석기 최고위원 체제가 다시 이제 보완이 됨으로써 김기현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비대위 전환이 됐던 게 이준석 체제가 무너졌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예. 근데 김석기 의원이 최고위원이 된 과정과 뒷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뒷배까지는 아닌 뭐 이렇게 아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김석기 의원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에 경찰 출신이 꽤 많은 편입니다. 윤재호 원내대표가 일단 경찰 출신이죠. 아니 그 좌석 배치도 지금 그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윤재옥,
왼쪽은 김석기 이렇게 된다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둘 다 경찰 출신이라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김석기 의원이 거기 앉은 거는 그 전에 김재원 전 최고가 앉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보궐로 들어온 거니 김재원 전 최고 자리에 앉은 거다. 김병민 최고를 일부러 밀어낸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당 지도부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해석을 각자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어쨌든 지금 당직의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고 전 사무총장이었던 이철규 의원도 이제 경찰 출신이고 또 특히나 이제 윤심과 가까운 핵심 윤핵관인 거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만희 사무총장도 그렇죠. 경찰. 그렇죠. 네. 이만희 사무총장도 경찰 출신이죠. 그러니까 맞네. 원래 경찰 출신들끼리 친한 것도 있는데 네. 특히나 또 경찰 출신들 중에서도 경찰대냐 비경찰대냐 이게 또 약간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철규 의원하고 김석규 의원이 둘 다 간우 경찰 간부 후보생 출신입니다. 여기는 또 여기끼리 끈끈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29기고 김석규 의원이 27기입니다. 두 기수 차이인데 이제 김석규 의원이 선배거든요. 들어보니까 그 전에도 꽤 친분이 있었고 같이 뭐 TF 활동도 하고 뭐 또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 얼마 안 되는 재선 의원 모임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걸로 보이는데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설을 쓸 정도로 네, 아니 뭐 진보 언론이 하는 얘기는 안 들으시니까 보수 언론이 하는 얘기는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검찰 공화국 이전에 경찰 출신들이 약진이 있었군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제 저랑 통화했던 한 국민의힘 인사가 아니 민주당이 자꾸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니라 원래 검찰과 경찰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하는 팀이기 때문에 검경이 같이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더니 또 그 말은 맞는 것 같다. 검경 동일체입니까 그러면? 물론 뭐 경찰에서 굉장히 반발할 수 있는 뭐 지적일 수도 있는데요. 여튼 이제 과거에는 특히나 이제 좀 더 수직적 관계가 검찰과 경찰이 있었다 보니까 네. 이제 서포트하는 경찰의 어떤 실무적 역할 그리고 검찰이라고 하는 그 어떤 수뇌부의 출신들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농담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단 하나 좀 짚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 또 경찰 출신 의원이 있습니다. 고위직 서범수 의원이거든요. 근데 서범수 의원은 이 경찰 전성 시대에 굉장히 함께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점도 그런가요? 좀 볼만한 포인트라고 짚더라고요. 이제 과거 이제 이준석 체제에서 역할을 했다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것인지. 또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그러니까 지켜봤는데 하여간 중간 정리라면 내일 모레 30일 날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 뒤에 전개 양상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탄희 의원이 거의 이제 그 선봉에 서서 그죠? 연동형 유지, 그다음에 위성정당 방지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궁금한 게 민주당 안의 분위기 다른 의원들도 선거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밥그릇 문제 뭐 그렇게 이제 포획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본인들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결국은 이 선거제의 키는 민주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난주에도 이제 의원총회를 하고 이번 주에도 의원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생각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어제 이탄희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이탄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은 뭐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병립형 회기 쪽에 마음이 기울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러 이제 채널들을 통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근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큰 건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명분보단 실리다. 실리로 따져봤을 때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지금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보다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의석수가 더 유리하다. 그러면은 지금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차지를 해가지고 어쨌든 뭐 과반이든 일당이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 지금 체면치레 할 때냐라는 식의 여론이 당내에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JB타임스에서 언급을 했는데 어제 이제 김용민 의원의 이른바 계엄 저지 의석 이야기가 이제 되게 그러니까 보도를 많이 탔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더 밑줄 그어야 되는 게 거기서 이제 그 김용민 의원이 뭘 주장했냐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제도를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뭐 김종민 의원은 지금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뭐 교류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이 선거제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정말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렇게 의견이 다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각자 생각이 정말 좀 다른 지점이 있어서 개파로 보기 좀 어려운 지점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전현직 지도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현실론에 굉장히 지금 더 한 발짝 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당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 이제 현실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불리한 선거제도를 당장 내년에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에 불과하지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주의자들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4년 같습니다. 전에도 딱 그거였죠. 현실론이었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이 준 연동형을 주장을 했던 것도 있고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사과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다시 이걸 뒤집고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명분이 약하죠.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시민사회의 우려가 워낙 커서 뭐 이제 함세용 신부님을 비롯해가지고 뭐 이제 그 원로들이 계속해서 우려도 전달하고 당에 이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다음 총선을 앞두고 이 당장의 표 계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뭐가 더 큰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총선 치르려면은 이제 좀 더 진보적인 진영 시민사회계하고도 연합군을 잘 형성을 해놓은 상태로 치러야 되는데 시민사회계 우려가 큰 요거를 거스르고 명분 없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여 줄 만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될 것인가 혹시 이에 대한 반발이 역풍으로 불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있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계속 묻고는 있지만 당 지도부가 명확하게 입장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마 이번 주에도 의원총회를 내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아마 쉽게 내리진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파악했던 이제 전현직 지도부들의 그 선거제도에 대한 또 하나의 그 문제의식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례위성 정당 이제 물론 이제 자매 형제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사촌정당. 예. 이제 그 정당의 이 여러 개가 나옴으로써 민주당한테 과연 이게 선거에서 본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라는 판단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어차피 소선거구제로 가는 것은 거의 결정됐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구 조정 문제는 하면 되는 거니까 비례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굳이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연동형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어떤 그 신생 그 말 그대로 비례 정당들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주판을 챙겨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시간 끌어서 우리한테 나쁠 거 없다.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보완 버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병립형으로 가되 비례성을 일정 부분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뭐 석피율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넣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권역혈 비례제를 해서 이제 권역을 나눠 가지고는 그 안에서 비례성을 좀 강화해 주는 방식으로 하겠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여기 호응하지 않으면 사실 별로 이 소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정작 여당은 또 지금 별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공언을 했잖아요. 만약에 연동형 그대로 우리는 위성정당 만든다. 뭐 가겠죠. 왜냐하면 계속 이 제도 자체에 반대를 해왔다고 했으니까 국민의힘은 뭐 계속 그런 식으로 갈 텐데, 그러니까 이미 이전의 선거제도를 바꿀 때도 지금의 여당을 배제를 하고 야당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또다시 야당에서 밀어붙여서 선거제도를 바꾸기에는 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명분이 아무리 옳다고 한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네 맘대로 우리는 어차피 위성정당 만들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배째라시 약간 그러니까 이런 그런 명분에 오히려 좌우되지 않고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아쉬울 거 없다. 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뭐 하면 위성정당 만들 거고 뭐 하고 할 거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겠네. 사실 지난번 선거 때도 명분이 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현실적인 또 판단을 해가지고 투표를 했잖아요. 네. 그 전례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저번보다 조금 부담이 덜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전례가 해봤으니까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뭐 두 번은 뭐 할 수 있죠. 아이고. 이건 어떻게 어제 저거 결정했잖아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 높이는 거. 네, 그 김은경 혁신위 때부터 사실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리고는 특히나 이제 이쪽 이야기를 강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백만 당원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의 룰 방식이 사실 이제 지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도 결국 표의 등가성 이야기가 요 맥락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시기에 이걸 왜 하느냐라고 하는 반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중앙위를 통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삐그덕거리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아마 의총에서도 이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뭐 당내 경선 구도라든지 이런 데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분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 표의 등가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조금 더 이제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더 유리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안건들에 비해서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명분과 실리가 모두 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명분적으로 보아도 뭐 당원 민주주의 강화하겠다. 사실 이 대선제 자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실현한 방법론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대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비명계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명분 자체가 이 대표에게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강화했을 때 나오는 효과도 이재명 대표가 훨씬 유리한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원래 이 당의 비주류였다가 주류로 바뀐 이 상황에서 지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는 비명계가 막 이거 우리를 어떻게 학살하려는 거 아니야? 우리를 탄압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거 명분이 또 약하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근데 사실 대의원의 그 초점 맞추면 양면이 있는 것 같은데 까놓고 이야기해서 당협별로 그러면 그 평당원들의 모임이 되게 활발하고 그래서 거기서 당원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말 대의원을 선출해서 보내느냐 전당대회에 그게 아니라 당협위원장이나 그 지역의 어떤 의원님께서 그냥 찍느냐 사실 이 문제가 있다면 과연 이게 이제 본래적 의미의 대의원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가 제기될 수 있고 또 이제 그 이 비중 높이는데 반대하는 논리는 영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원 세가 아무래도 미약한데 여기서 대의원제까지 이렇게 만약에 왜소화시켜 버리면 어떡하라는 얘기? 이 이야기도 되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이제 그 대의원들이 하고 있는 실제적인 역할, 그 선거에서의 조직력이라고 하는 지점에 대한 평가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당에 대한 역사라든지 의무, 교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어서 그걸 등가로 이렇게 일일이 보는 것이 사실 우리가 당원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도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논쟁이 조금 더 잘 되면 좋을 텐데 지금 사실 전당대회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데 이 룰이 벌써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사실 당원 민주주의가 참 좋은 말이기는 한데 여당도 야당도 약간 자신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100만 당원 시대니까 더 이상 여론조사 필요 없어. 우리 당원들만 가지고 할 거야. 라고 해서 당심 강화한 게 실질적으로 정말 민주주의에 가까운 제도 개편이었냐.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들로 따져보면은 명분과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이런 논쟁일수록 사실은 큰 명분이 한번 이렇게 딱 판을 깔아놓고 나면은 그런 디테일들에 대한 싸움이 많이 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또 당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거보다 어찌 본다면 더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는 그냥 개항을 해 나가는 거 맞죠? 그럼 원희룡 장관이 그게 나옵니까? 국민의힘 출입기자님 어떻게 네.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 나가는 게 아직 확정이 된 건지 잘 모르겠고. 원희룡. 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옮기면 따라가겠죠. 일단 하여간 무조건 이재명하고 붙는다. 이 기준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고 또 당에서 원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묶어라죠. 이재명 대표를 이겨라가 아니라. 아 그래요? 네, 이재명 대표를 싸워서 이기기엔 사실은 좀 원희룡 장관 물론 원희룡 장관도 이제 어쨌든 뭐 작은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뭐 사례를 봤을 때 어느 전장에서 깔리냐도 중요한 거겠고요. 근데 다만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하고 맞붙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화제가 될 것이고 그냥 밀착 마크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크맨이 되는 거죠. 축구로 치면 이제 해가지고 쭉 이 스타 플레이어를 묶어가지고 크게 활약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전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명색이 장관을 지내신 분인데. 네. 그러니까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공식적 입장은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희생을 강조하던데. 예, 이제 뭐 물론 이제 아직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다.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도 원희룡 장관이 인천에서 장관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LH 일정이고 물론 본인들 말로는 한 달 전에 잡힌 일정이어서 공교롭게도 또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해서 그래서 엄청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인천에 또 일정을 가느냐라고. 근데 아까 이제 곽우신 기자 말대로 그러니까 그 기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게 좀 선을 맞춰가지고는 각서 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제 비명계 쪽에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통화하다 보니까 이재명 누구랑?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쪽 인사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관련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레이더 돌리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확실히 좀 그런 기조가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에 출마하고 원희룡 대표가 밀착마크에서 거기서 출마하는데 개항을에 갖고 있는 선거구의 특성이 있잖아요. 계속 이제 그 줄줄이 그렇죠. 계속 민주당이 야당 됐다. 강하죠. 네.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되면 원희룡 장관은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되겠죠. 그러면 개항을 해서 하게 너무 되면 단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표차를 많이 좁히고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인천을 떠나가지고 전국 선거들을 막 돕는 거를 방해하는 정도까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나름 평가를 받고 다음 스텝을 이어갈 수 그러니까 있을 다음 텐데. 스텝이 뭐냐? 그러니까 그 희생 정신을 높이 사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고 총리 하던데. 얘기도 있고 네. 그 다음 김기현 체제를 이을 다음 뭐 당 지도 체제에 뭔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거 원희룡 장관이 말 그대로 젖잘싸 선전을 했을 때 이야기고. 근데 너무 원사이드하게 저버리면은 오히려 체면만 구기고 그냥 다음 스텝 또 오히려 어려워지는 그러면 거죠. 이제 그 차기 대권 주자 그 대회에서도 그러니까 탈락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쭉 항상 여론조사 돌려도 뒤에서 항상 뭐 몇 퍼센트 이렇게 그러면 잘 안 보이는 그 상황인데. 배팅이네요, 이거는. 아, 그렇죠. 네. 네, 이게 지금으로서는 이 배팅해보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 관계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물론 가능성이 낮지만 당선된다라고 하면 그 순간 대선 주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를 이긴 거니까 예, 그때.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은 낙선하되 국민의힘이 다수석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말씀처럼 총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사실 민주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인준투표를 거쳐야 돼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낙선하고 국민의힘도 다수당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라는 식의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야기를 하던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결국 지금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총선해야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대를 할 경우에 비대위를 할 경우에 원희룡 장관한테 이제 좋은 인상을 남기면 지지자들한테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원의 당 대표는 그렇게 쉬운 카드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워낙 상황이 열려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근데 식으로 지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요즘에 언론의 주된 관심사는 원희룡 장관보다는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또 네. 이번에는 뭐 이정재 씨하고 또 갈비집에서 밥 먹은 게 또 뭐 엄청 나오는 거 맞죠? 한동훈 장관이? 예. 뭐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 행보를 하는 건 확실한데 총선에 출마할지는 아직 좀 열려 있다. 그리고 뭐야. 그건 이준석 신당하고 관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생각 계속 합니다만 어쨌든 나온다고 치면 저희도 말씀드렸죠. 지금 거론되는 지역구만으로 지금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이게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카드를 어디다 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한 장관 같은 경우에 너무 편한 지역구, 뭐 대구라든가 아니면 뭐 비례 완전 앞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냥 체면 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쓰게 되면은 뭐 당내에서 바로 불만이 나올 수밖에 근데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 하나 둘씩 그러니까 비례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지던데요, 보니까. 근데 이제 비례 같은 경우에도 진짜 뭐 하태경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비례대표도 험지가 있다. 후순위로 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이끌어라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건데 그걸 또 한 장관이 받을까 과연. 왜냐하면은 당선 안정권 순번이 아니라 네. 간당 순번으로 순번으로 해서 하면은 그것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한 장관이 낙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정권 자체가 너무 큰 치명타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게 리스크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다. 김문재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출마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예. 비례로 나갑니까? 지역구로 나갑니까? 되는 곳으로 나갈 것으로 뭐야? 되는 의원이 되는 곳으로? 예. 그럼 비례죠, 앞순위. 뭐 강남 지역구도, 삼도 나갈 수도 있죠. 예. 네. 왜냐하면 지금 강남으로 나가면 너무 모양새 빠지는 거 아닌가요? 강남.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보단 덜 모양새가 빠진다. 1번 이거고. 아 예. 예, 2번은 그 전까지 강남 3구에 나왔던 의원들이나 후보들 몇 면이 최근에 좀 혹시 썩 좋지 않았어요. 지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그 서초? 네, 서초을이죠. 오히려 홍익표하고 붙겠다 혹시 뭐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아, 뭐, 사실 서초울도 거론되는 지역구 중에 하나니까요. 박성중 의원이 좀 항상 위태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박성중 의원 대신에 한동훈 장관 투입하면 또 홍익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또 땡큐 아닙니까? 종로 나가면 앞으로 하태경 의원 어떻게? 홍익표 원내대표 쪽에서는 한동훈 장관 나오면 땡큐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생각을 하는 것 같던데요.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은 여튼 되는 곳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미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개 예. 의원 되려고 지금 뭐 정치에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난도의 지역구로 가야 되는데 그 적당히를 고르기 참 어렵다. 알겠습니다. 자, 뭐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렇죠. 한 얘기죠. 장면 지금은 뭐.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게 가장 이 상황으로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찌 본다면 지금이 제일 호시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가 말한 글자는 복권 사실 이제 복권의 당첨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또 생각해 보면 아니 복권이 갖는 가장 그 최대 효용은 추첨이 있기 전까지. 그렇죠. 예. 라고 하니까 지금이 제일 호시절일 수도 있다. 뭐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은 기대를 깔고 갖는 그 관심이잖아요. 비판적 관심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호시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